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것 좀 보고 갈게요. 자, 구글에 데이터 지식지 이렇게 치면 메뉴에 뜨는 요 블로그. 자, 여기 따라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보이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노리지, 위섬 이렇게 있는데, 요걸 우리가 데이터, 그죠? 요거를 정보, 요거를 지식, 요거를 지혜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지금 LMM에서 얻는 내용은 데이터일까요? 정보일까요?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자, 이 중에서 뭘까요? 우리가 GPT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걸 얻었어요. 이건 데이터일까요? 정보일까요?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자, 어떤 거는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지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지혜가 되는 거죠, 지혜. 자, 이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데이터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라 부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책상에 있는 책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분류를 하면 그걸 우리가 정보라고 불러요. 분류. 자, 이게 저장된 형태인 거죠. 자, 이 저장된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요. 누구한테? AI한테. 그러면 그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에서 AI가 학습한 이 지식에서 자, 어떤 거를 이렇게 빼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빼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 뭐가 필요하죠? 통찰이 필요해, 통찰. 자, 위에 올라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였죠? 어떤 정보. 어떤 거 정보가 필요해서 그것을 통찰한 거예요. 아, 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는 어떤 정보가 필요해. 자, 그래서 우리가 통찰한 것을 이렇게 빼오는 것. 자, 요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 통찰은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통찰로 우리가 AI한테 명령을 내려서 지혜를 끄집어내는 이 행위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죠. 있어요. 자, 우리가 단순히 통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통찰한 것을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여기 2번. 자, 2번 가볼게요. 자, 우리의 수업 목표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요령이긴 해요. 자, 요령이긴 한데, 자, 그 전에 왜 이거를 이렇게 써야 하냐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자,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예를 들어 AI가 좀 발전해서 다른 형태로 바뀌었어. 그럼 프롬프트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바뀐 거에 의해서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AI에 대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도 우리가 잘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LMM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갈 건데, 하고 갈 건데, 자, 우리가 LMM한테 역할을 보통 부여를 합니다.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줘 라고 하는 것을 지시라고 부르죠. 지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지시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자꾸 내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약을 줄 수 있어요. 제약.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개발자기 때문에 출력 형식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출력 형식. 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해볼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거 지워버렸네. 출력 형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어. 살아났다. 좀 이따 이거 좀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출력 형식. 자, 이 형식을 정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GPT한테 우리 회사의 회계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회사의 내용을 좀 분석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분석을 해서 말로 쭈르륵 하겠죠? 근데 이 회계가 숫자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뭘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쵸? 뭔가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또는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자, 이때 우리가 출력 형식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력 형식.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질문할 것이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다음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LMM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프롬프트. 토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토큰. 자, 이 토큰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단어들로 질문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쭈르륵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 단어와 결과물들한테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너는 1개, 너는 2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100원, 너는 200원, 너는 300원, 너는 100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이 가격을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은 왜 있는 걸까? 자, 제가 아까 사과라는 걸로 어떤 단어를 추측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벡터들을 분석해서 또다시 그것들을 내놓는다 그랬죠? 이때 이 사과라는 단어로 학습해서 다른 주변의 것들을 소비할 때, 그러니까 AI가 어떤 단어를 생성할 때 어떤 것들 얼마나 소비를 하냐예요. 내가 얼마나 데이터를 학습한 거를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냐. 자, 그래서 그 단어들마다 토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가격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애플이라는 것이 1토큰이다. 그러면 사과라는 거는 보통 2토큰 정도 돼요. 한글이 조금 더 많은 거죠. 한글이 조금 더 많은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한글이 인코딩이 뭐 3바이트라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의미가 좀 더 많거나 또는 이제 나중에 학습돼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 우리가 이 LMM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글이 좀 뒤에 학습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또는 이제 이 영어는 좀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한글은 이렇게 합쳐져 있죠. 이렇게 풀어져 있고 합쳐져 있고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튼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그 결과를 내는 비용이 됩니다. 비용 토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비싼 모델들은 토큰을 얼마까지 쓸 수 있어? 뭐 100만 토큰을 쓸 수 있어. 뭐 10만 토큰을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다 소비하고 나면 내가 추가 비용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마다 토큰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컨텍스트. 내가 질문을 할 때 추가적인 설명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컨텍스트라 불러요. 자, 또는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뭐. 제가 이전 질문들이 쭈르륵 있죠? 이전 질문들. 내가 여기서 이전에 했던 질문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질문을 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왜 이러냐. 자, 내가 이전 질문들을 쭉 분석해서 새로운 걸 내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GPT가 이전 질문들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때 우리가 내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전 질문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내가 이렇게 프롬프트 안에 프롬프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뭐 사전 지식이 컨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이 우리가 컨텍스트 또는 컨텍스트 윈도우 이렇게 부르고요. 조금 두 개가 개념은 다른데 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 이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컨텍스트로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로 등록되어 있는 걸 쓸 수도 있고요. 요약 압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LMM 하면 어려웠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해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토큰 예측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예측할 때 그것을 소비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마다 토큰이라는 걸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토큰 예측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질문할 때마다 문맥과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답변이 계속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롬프트를 왜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죠. 자, 동작 원리를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아까 전에 이제 이 텍스트들을 어떤 벡터에 있는 형태로 바꾼다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토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토큰. 자, 이 주변에 이렇게 토큰들이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토큰들 중에서 내가 확률적으로 제일 가까운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 주변의 것들을 토큰 후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이제 AI들마다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마다 이 토큰 후보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GPT가 조금 더 좋을 때도 있고 클로드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또는 제미나이가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샘플링 기법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샘플링 기법에 따라서 토큰 선택해서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하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LMM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들이 질문이 애매하면 그것을 추측한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내일 하지 말자. 일본 여행 계획 좀 짜줘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내가 몇 박 며칠이라는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내가 일본의 특정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죠. 지역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자, 혼자 가는지, 아내랑 가는지, 또는 다른 가족들이랑 가는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LMM은 이 나머지 지식들에서 어떻게 해요? 그죠, 추측하게 되겠죠. 추측을 하게 되면 결과가 매번 어긋나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이런 내용들이 빠지게 되면 내용이 빈약해질 수 있겠죠. 내가 가족이 2명이 가고 특정 지역에 2박 3일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2박 3일 이동하는 경로를 떼어서 채워서 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모순이 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모순. 근데 이제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GPT가 학습된 내용이 2025년 12월까지다. 자, 여기까지 학습이 돼 있어, 데이터가. 근데 1월달 정보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GPT는 1월달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환각을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 막 추측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질문을 할 때 2026년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질문을 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은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쵸. 검색을 해서 GPT가 대답을 내놓죠. 검색을 해서 내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줄 수 없는 것들은 내용을 미리 추가해서 내놓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내놓는 것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를 많이 참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주식 정보를 미리 문서화 시켜가지고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답을 내놔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프롬프트라는 것은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또는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혜로.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짜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작업 명세를 짜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더 I한테 말하듯이 AI한테 말하면 그것이 더 명확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거 명세. 자, 명세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근데 제가 맨날 GPT한테 이렇게 명세를 짜면서 작업하는 거는 귀찮아요. 내가 그럴 거면 AI 왜 써? 그쵸? 내가 이럴 거면 AI 왜 써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만 하면 대답하면 좋잖아. 그죠? 그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한계가 있죠.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귀찮아도 AI한테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회사에 업무를 하고 있어. 회사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심플하게 질문할 거예요? 명세를 짜야 돼요? 명세를 짜는 게 낫죠. 회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해서 내놓는 것보다 정확하게 명세를 하나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프롬프트를 잘 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게 될 때 명세를 짜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랑 똑같아요. 우리 말할 때 누가, 언제, 그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걸 합쳐서 얘기를 하죠. 이런 걸 합쳐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 상황을 추측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도 자,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좋아요. 자, 사람 말하는 거랑 AI랑 똑같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일단 AI한테 역할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자, 이런 걸 페르소나. 역할놀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역할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 AI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아,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는구나. 그래서 꼭 역할을 주시는 게 좋아요. 역할을 줄 때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싶어. 그럼 AI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너는 프로그래밍 강사고 프로그래밍 경력이 10년 있고 자바랑 무슨 웹 개발을 했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거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역할을 주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대답들한테 더 좋은 대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AI한테 꼭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를 줘야 돼요.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거냐.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목표를 비전공자들한테 프로그래밍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주고 싶어. 그죠? 이런 식의 목표가 있으면 조금 더 AI가 거기에 맞춘 대답을 하겠죠. 목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자, 이 컨텍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질문했던 내역일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요즘 이 컨텍스트가 되게 세분화되어서요. 시스템 컨텍스트 또는 뭐 글 중에 컨텍스트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 대답을 할 때 참고할 자료예요. 참고할 자료. 자, 그래서 어떤 코드
수도 있고요. 로그일 수도 있고요. 요구 사항일 수도 있고요. 환경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답 예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대답 예시. 자, 이것도 되게 좋아요. 대답 예시를 미리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줘. 또는 어떤 대답들이 누가 쓴 글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요 글처럼 대답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데이터를 주게 되면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자바 기초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어. 그러면 자바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자바 기초인데 죄송해요. 기본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빼먹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자바를 가리키고 싶은데 제약을 안 주고 쓰게 되면 뭐 파이썬을 알려줄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를 알려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자바 21을 알려주고 있는데 25 버전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지 같은 것들을 꼭 쓰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 형식을 정해주면 대답을 굉장히 잘해요. 뒤쪽에 좀 얘기할 건데 표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제이슨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이슨 스키마일 수도 있고 코드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출력 형식을 정해주면 훨씬 더 좋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6가지 자, 꼭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6가지를 꼭 주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제 역할하고 오른쪽에 쓰고 목표하고 오른쪽에 쓰고 컨텍스트하고 오른쪽에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그냥 여행 계획 짜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GPT 하나 띄워보시고. 자, 진짜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여행 계획 짜줘라고 했어요. 자, 지금 질문이 오토 인스턴스 띵크 프로 이렇게 있는데 요 2개를 쓰게 되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COT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요 프로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만 쓸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톡에서 좀 싸게 뿌릴 때 좀 사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요 3가지 또는 요 이제 돈을 안 내는 사람은 5.2 말고 다른 거 있을 텐데 즉시 대답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보면 얘가 좀 많이 똑똑해져서 어떻게 묻고 있냐면 계획을 이렇게 짜래요. 그죠? 계획을 이렇게 짜래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멍청한 버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 5.1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똑똑해지니까 계획을 짜라고 하네요. 자, 5.1로 해서 여행 계획 짜줘 해볼게요. 근데 5.1도 꽤 똑똑한 편이야. 한 4점대로 가야 될 텐데. 아, 얘도 좀 똑똑하죠, 그쵸? 지금 보면 이렇게 어디로 가냐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조금만 구체화시켜서 서울 여행 계획 짜줘 이렇게 해볼게요. 보면 저는 2박 3일이라고 한 적 없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2박 3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가장 많이 이렇게 돼 있죠? 확률인 거예요, 확률. 확률로 2박 3일로 해버린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짜줬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랑 여행을 하는지 또는 애인이랑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책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걷는 것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많이 걷는 것 위주.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오셔서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 기간, 예산, 그쵸? 또는 여행지, 인원, 선호 스타일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쵸? 숙소 수준, 이동 수단, 출력 형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2박 3일로 가정한다. 그쵸? 2박 3일 이렇게 할게요. 그쵸? 일본이나 제주도 같은 일반적 여행지 선택하고 예산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여행지를 정하는 거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다 추가해서 해볼게요. 자, 쭉. 자, 여행 기간은 뭐 하루? 자, 예산은 50만 원. 여행지는 서울. 인원은 둘. 예. 아내와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선호 스타일은 저희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데 맛집이 좋아요. 자, 맛집. 그 다음에 휴양. 숙소는 한강뷰. 근데 이제 하루인데 한강뷰는 좀 그렇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1박 2일? 자, 1박 2일 하죠. 자, 숙소도 있고. 자, 이동수단은, 택시로 해보자. 택시. 자, 출력 형식은 그냥 문서로 이렇게 문서 하지 말고, 문서하면 문서로 만드니까. 출력 형식 빼고 할게요. 이렇게 빼고. 자,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출력했으면 좋겠으니까. 자, 이렇게 넣어보죠. 자, 제 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로 여행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보면 검색도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없죠? 링크가 없어, 그쵸?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링크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오전, 점심, 오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보면 둘째 날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숙소도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 자, 보면 이렇게 별점도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추천한 이유인 거죠. 이 별점이. 이렇게. 지금 택시로 이동한다니까 거리가 좀 멀어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버스로 이동하고 이동 거리가 짧은 게 좋아.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짧게 추천을 하겠죠. 이 정도로. 자, 근데 이제 요 링크들이 좀 오래된 링크일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요 링크를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도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게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게 좋아요. 자, 너는 10년차 여행 플래너다. 그쵸? 나와 첫 여행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첫 여행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다. 예산은 얼마다? 목표 기준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제약이 있죠? 자, 제약. 자, 하루 이동 동선은 3개 지역 이내. 자,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 싫다는 거예요. 자, 예약이 필요한 장소는 표시. 자, 예상 비용 항목별 대략 표기. 자, 우리가 이제 문서로 쓰고 싶으니까 표형식으로. 자,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주고. 자, 예상 비용 요약 포함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지금 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보면 이제 예측 비용도 이렇게 뜨고. 지금 아까 전에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보면 이제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비용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요청하실 때 출력 형식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출력 형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력 형식을 정하게 되면 이렇게 형식 안에 데이터를 포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정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를 여기다가 포함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용도,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신용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예상 비용이 이렇게 뜨고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줘요, GPT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행 계획용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역할, 목표, 환경 조건, 제약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롬프트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쓰는 게 좋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 자, 사람이 GPT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GPT가 GPT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그렇죠. GPT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GPT한테 명령하는 방법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런 프롬프트가 필요한데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은데 이미지 생성 관련된 프롬프트 만들어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프롬프트도 만들어줘요. 그죠? 우리 이제 오성님 같은 경우에는 의상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의상 디자인 관련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그걸 쓰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 내가 지시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좋게, 깔끔하게. 저도 그래요. 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데 좋게, 깔끔하게 뭐 최적화처럼 어떤 평가 기준이 없는 게 제일 모호한 지시예요. 자, 아까 전처럼 뭔가 할 때 표로 만들어줘. 그죠? 또는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성한 내용들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해줘.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지시에 대한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내가 이제 자바로 하느냐, 뭐 어떤 모델로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능, 범위, 환경 이런 것들을 꼭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하지 마라. 어디까지만 하라. 이렇게 금지사항을 주는 것도, 이것도 걔가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금지사항, 얘는 어디까지만 하라.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출력 형식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출력 형식을 꼭 정해주세요. 표로 해달라. 이런 식의 출력 형식을 정하면 굉장히 구체화 시켜줍니다. 자, 이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트랜스포머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트랜스포머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영어만 이렇게 배웠는데, 영어만 배우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았다? 한국어를 같이 배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갔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언어만 배우는 것보다 이미지를 같이 배우는 것이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
영상을 배웠더니 더 올라가더라. 소리를 배웠더니 더 올라갔더라. 이런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어로 대답하는 것보다 언어를 이미지로 또는 어떤 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출력 형식을 꼭 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전 내용을 자꾸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 이제 유튜브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해시태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귀찮아가지고 해시태그 만들어줘 이래요. 그러면 자꾸 유튜브 해시태그는 예를 들어 뭐 자바, 뭐 기본형 자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해시태그는 이렇게 쓰죠. 제가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쉼표로 해줘 라고 했는데 자꾸 까먹고 샵으로 해줘요. 대화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 내용이 길어지면 앞조건이 없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꼭 기억하고 있다가 작업을 하실 때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개발자니까 개발자가 아니면 검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개발자면 테스트를 꼭 하라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작업을 해보라 라는 거죠. 자, 우리 쉬었다 가가지고 토큰 컨텍스트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할게요.